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그런 빛을 주던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따스함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어두운 터널 속을 겪고 있던 제 친구를 도운 이야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좋은 날은 꼭 다시 찾아오고 그날은 언젠가 온다는 희망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친구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익숙했던 동네와 친구들과의 이별은 어린 저에게 너무 큰 일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부모님의 말에 저도 억지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나 전학을 간 첫날 낯선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이미 2학기였기 때문에 반 아이들은 이미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고 누구도 새로운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교실에 들어올 때 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를 평가하는 말들에 어깨가 점점 더 웅크려졌습니다. 교실의 풍경은 무채색처럼 느껴졌어요. 어울릴 곳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보였죠. 쉬는 시간마다 혼자 남겨지는 순간이 두려워서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괜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척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그 소리에 섞이지 못하는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체육 시간 후 교실로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에 빵과 우유가 놓여 있었어요.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반장 혜진이가 저를 환하게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너 아까 체육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간식도 못 먹었지? 이거 먹어. 고마워.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런 걸? 그냥 네가 좀 힘들어 보여서 2학기 때 전학 가서 갑자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니까 힘들지. 그래도 적응해야지. 어쨌든 챙겨줘서 고마워. 이거 잘 먹을게. 다음엔 나도 간식 사줄게. 아니야, 간식은 됐고 그것보다 우리 친구 할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혜진이와 친구가 된 저는 다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혜진이는 다른 친구들과 놀 때 저를 끼워주며 저를 그룹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배려했고 어디를 가든 저를 챙겨줬어요. 혜진이의 이런 다정한 말과 행동 덕분에 저는 점점 반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를 통해서만 말을 나누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직접 장난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혜진이는 제 장점을 발견하고 응원해주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본 혜진이가 대뜸 말했어요. 와,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이번 학교 대회에 꼭 나가봐. 에이, 나 같은 애가 뭘. 혜진이 네가 더 잘 그리지. 넌 미술학원도 안 다니잖아. 그에 비해 내가 한 건 그냥 낙서 같은데. 무슨 소리야. 너 그림 보면 진짜 감동받는다니까. 내 말 믿어. 네 그림은 네 색깔이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가 이번에 대회 나가면 내가 응원 제일 크게 할 거야. 혜진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대회에 나갔고 작은 상이지만 상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상을 받으며 아이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잘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미술을 제 꿈으로 삼게 됐죠. 그게 제 평생의 업이 될 줄이야 이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혜진이가 전학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헤어지는 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초등학생들이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 문자로 연락하고 지내는 게 쉽지 않았죠. 가끔 집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결국 우리 둘의 연락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혜진이는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혜진의 이름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미술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되었을 때도 그때 혜진이가 해줬던 응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항상 고마워했죠. 언젠가 혜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인연이면 어디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혜진이를 만났어요. 제가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보고 멈춰 서는 거예요. 너 설마 혜진이 맞아? 세상에, 유주야? 아니, 네가 아주버님이 데려온다는 그 여자였어? 아주버님? 그 말은 네가 내 남친 동생의 와이프라는 거야?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세상에, 혜진아, 이게 운명이야 뭐야. 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네. 너야말로 여전히 예쁘네. 혜진아, 이게 진짜냐고. 야, 나 좀 꼬집어봐. 저와 혜진이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던 순간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어요.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희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어떻게 초등학교 동창을 여기서 만나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제가 여기서 혜진이를 만난 게 이 집 식구가 될 운명인 거 아니겠냐고 너스레를 떨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시부의 말씀을 들으며 진짜 그럴 운명인가 싶었어요. 혜진이와 저는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각자 직장에서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났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부터 시작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로 웃음과 감탄,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주고받았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가 전학 간 이후로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전학 가고 나서 네 생각 진짜 많이 났어. 새로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나도 너랑 같은 일 겪어보니까 4학년 때 네가 전학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정이 이해되더라. 넌 잘 지냈지? 난 잘 지냈지. 아, 맞다. 너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덕분에 나 미술학원 원장 됐다. 네가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야. 얘는 그런 말 하지 마.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해낸 거지.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난 알고 있었어. 나도 너처럼 여전히 미술의 길을 걷고 있어. 화가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멋있는 그림 소개해주고 있지. 아, 정말? 언제 네가 일하는 갤러리 놀러 가도 돼? 그럼 이제 우리는 곧 가족으로 묶일 사이니까 언제든 자주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우정을 확인했고 초등학생이었던 그 시절처럼 자주 만났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 더 자주 왕래하며 지냈고 어른들 계실 땐 형님 동서로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땐 언제나 유주야, 혜진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끈끈한 사이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렇게 형님 동서 간에 사이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평온하던 일상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동서인 혜진이가 급하게 퇴근 후에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뭔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퇴근 후 약속 장소인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를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밝고 단정한 모습이던 혜진이가 그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는 데다 입술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더군요. 마치 한참을 울다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혜진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울었니? 이주야,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남편이 바람 폈어.
뭐라고? 서방님이 바람? 너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해. 남편 차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거든. 조수석 틈에 끼어 있는 거 봤어. 화려하고 주렁주렁한 귀걸인데 남자가 그런 걸 끼고 다닐 리가 없잖아.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바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뭐 직원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서방님한테는 물어본 거야? 뭐라고 하셔? 말했지. 그랬더니 그냥 같이 일하는 여직원 태우고 가다가 그 여직원이 떨어뜨린 모양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남편 표정이 뭔가 좀 뜨끔하는 표정인 거야. 뭔가 촉이 오더라고. 솔직히 일할 때 그런 귀걸이 하는 여자가 흔치 않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근데도 여직원이라고 빡빡 우기니까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편 뒤를 밟았지. 뭐? 미행까지 했단 말이야? 의처증 같은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더라고. 사실 내가 그 전부터 좀 불안했거든. 남편 귀가 시간이 너무 늦는 거야 요즘에. 그리고 태도도 냉랭하게 변하고. 그래, 일단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미행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일부러 연차 쓰고 남편 따라다녔어. 남편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여자 명을 만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여자가 화려하고 주렁주렁한 귀걸이 하고 있더라. 왠지 내 느낌에 남편 차에 귀걸이 떨어뜨린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런 화려한 귀걸이를 하는 여자가 흔하진 않잖아. 그리고 혜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쥐고 있더군요. 입술이 계속해서 떨렸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한참 동안 그렇게 침묵하다가 마치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뒤 혜진이는 시동생을 계속 미행하면서 퇴근 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호텔을 간 것도 봤다고 말했어요. 그 장면을 본 혜진이의 심정이 어땠을지요? 표정만 봐도 혜진이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의 깊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어요. 서방님에게 배신감을 느낀 혜진이는 서방님이 집에 오자마자 따졌다고 해요. 얘기했더니 뭐래? 처음에는 발끈하면서 나 미행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더라? 왜 사람 뒷조사를 하냐고. 와, 뻔뻔하네. 바람까지 펴놓곤. 그래도 내가 계속 그 여자 정체 말하라고 남편한테 뭐라 하니까 결국에 이실 짓고 하더라. 그 여자랑 사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랑 결혼할 거래 나랑 이혼하고. 뭐? 이혼하자고 했다고? 나 어떻게 유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혜진이를 내팽개치고 그 여자를 대놓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다니요. 결혼이란 게 어떤 약속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다니 이건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엔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득 차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혜진이의 모습을 보니 서방님이 더 꼴보기 싫어졌죠. 혜진아,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자는 거 그냥 들어주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우리 애도 있고 친정 회사도 시댁이 주는 하청에 의존하고 있잖아. 우리 친정 고객 중에 시댁이 두 번째로 큰 고객이고 매출에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혼하면 우리 집안도 다 끝나는 거야. 게다가 그놈이랑 그 여자랑 행복한 꼴을 내가 왜 봐야 돼? 그래, 잘 생각했어. 너 절대 이혼해주지 마. 이혼하고 싶어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놈이 원해서는 절대 해주지 마. 참, 그래도 서방님이고 네 남편인데 그놈은 좀 그런가? 아니야, 괜찮아. 걔는 진짜 그런 소리 들어도 싸. 더 심한 욕해도 돼. 그날 저는 혜진이를 위로해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라고 이야기했어요. 혜진이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길 잘했다며 마음이 좀 더 차분해졌다고 하더군요. 혜진이는 결코 서방님의 뜻대로 두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다짐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혜진이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일주일 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분위기 좋은 식당에 룸을 잡아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탄을 던지더군요.
혜진이 너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했다며? 예,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해라. 우리 아들이 재혼을 해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한테 새 여자 생긴 거. 그러니까 이혼해. 이미 마음 떠난 남자 잡아봤자 뭐 하겠니? 시모가 서방님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정말 충격이었으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시모가 서방님의 외도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보통 부모라면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최소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책임감이나 도덕적 기준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외도를 알고도 서방님을 꾸짖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황을 정당화하면서 혜진이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죠? 바람핀 건 저희 남편인데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요. 네가 물러나야 우리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들어올 거 아니니? 그 여자는 사업가 집안 딸이라서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너희 친정처럼 우리한테 소원이나 벌리는 집안이랑은 다르지? 너희 친정은 기껏 해봐야 작은 하청업체 아니냐. 저는 시모의 말에 무척 실망했어요. 실망을 넘어 차마 믿기 힘든 마음이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관계를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려는 모습은 인간적인 온정이나 공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내 시모라니. 본인의 아들과 집안의 이익만을 위해 며느리를 쉽게 밀어내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조건으로 채우려는 태도가 너무나도 뻔뻔해 보였어요. 오지랖일지라도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정말 실망해요. 어떻게 조강지철에 내쫓고 불륜녀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세요? 얘, 넌 조용히 해. 셔따 마우스. 네가 뭔데 이 일에 끼어들어. 어머니, 저 죽어도 못 나갑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버틸 거예요. 애 때문에? 그럼 네가 데려가서 키워. 애 딸린 건 재혼하는 데 침인데 이혼하고 데려가 준다면 우리 애 땡큐지.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은경이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은경이 어머님 손녀라고요. 대일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 하실 것도 없다. 그리고 은경이는 우리 아들보다는 네 이모랑 성질을 닮아서 영종이 가지라너. 그러니까 네가 갖다 키우든 말든 알아서 하렴.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저 어머님도 남편도 용서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이혼시키고 싶어도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저한테 이혼 요구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이혼해줘야 이혼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기어이 버티겠다 이거지. 오냐, 좋다. 그럼 어디 한번 어디까지 버티는지 봐보자.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시작됐어요. 시모는 혜진이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시댁에 불러 집안일이나 요리를 시키고 괜한 트집을 잡아 혜진이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고 했어요. 마치 이래도 이혼 안 하고 버틸 거냐는 식이었다고 해요. 서방님 또한 막 나가기 시작했대요. 퇴근 후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혜진이가 투명 인간인 것 마냥 마치 혜진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이런 괴롭힘은 혜진이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시댁 생일 때 혜진이의 편을 들고 시모를 비난했던 저에게도 불똥이 튀었죠. 시모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하며 망신을 줬어요. 사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올 때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제 남편이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하는 똥고집인 걸 알고 있어서 결혼 반대해봤자 물러나지 않을 걸 알기에 허락한 거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팔자가 불쌍하다며 큰 며느리는 큰아들 고집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작은 며느리는 아예 속도 위반으로 들어와서 억지로 받아들였다며 며느리 복이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날 저를 모욕하는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시모랑 싸웠죠. 나름 평화롭다고 할 수 있었던 집안은 서방님의 외도를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제발 혜진이가 그 인간들에게 지지 않고 버티길 바랬지만 이 독한 시모와 서방님은 기어이 결국 사단을 내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숨까지 가쁘게 내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죠. 뭐야, 왜 그래? 당신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엄마랑 동생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재수 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왜? 또 서방님이랑 시어머님이 동서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해봐.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휴, 결국 재수 씨한테 이혼 받아냈대. 뭐? 동서가 이혼에 응했다고? 말도 안 돼.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라면 이혼 안 하고 버티셨겠지. 우리 엄마랑 동생 놈이 재수 씨 약점을 잡지 않았다면 말이지.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마치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알잖아. 우리 집이 재수 씨네 회사에 하청 주는 거. 이번에 신제품 핵심 부품도 재수 씨네에서 납품하는데 하필 최종 테스트에서 결함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회사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 결함? 무슨 결함? 심각한 거였어? 사용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었대. 그래서 부품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손실이 엄청난 거야. 동생이랑 엄마가 그걸 빌미로 재수 씨한테 배상금을 요구한 거지. 그런데 그 배상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야. 그거 다 물어주면 재수 씨네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거든. 재수 씨네 집안처럼 작은 공장들은 배상 한 번 하면 회사가 망하기도 한단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래.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재수 씨가 무릎 꿇고 사정했대. 제발 좀 봐달라고. 친정에서 여유 생기면 틈틈이 갚겠다고 말했는데도 동생이랑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더라. 한 번에 갚으라는 거야. 아니면 회사 망하는 거 알아서 하라고. 어머, 그게 말이 돼? 그런 돈을 어떻게 한 번에 갚으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애초에 못 갚을 줄 알고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래서 동생이 그랬대. 배상금 안 갚게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없는 걸로 하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했대. 더 기가 막힌 건 서방님이 혜진이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이 일을 업계에 소문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고객들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혜진이네 집안 회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국 혜진이는 울며 이혼에 동의했다고 했어요. 애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 했는데 친정까지 망하게 할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더 역겨웠던 건 엄마가 웃으면서 드디어 그녀 내쫓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집이 깨끗해졌다는 등 공기가 맑아졌다는 등 농담을 하는 거야. 옆에서 동생 새끼도 맞장구 치면서 엄마 말이 맞다고. 이제야 드디어 우리 집에 어울리는 여자가 들어온다고 하고. 어머,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동생한텐 좀 미안한데 사람 아닌 것 같아. 나도 동감이야. 그래서 내가 동생 놈 보고 짐승 같은 새끼라고 해서 엄청 싸웠지. 아니 너무 인간 같지도 않아서 화가 아직도 안 풀린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집안이 정말 어디까지 막 나가나 싶더군요. 진짜 이것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집안인데 현실은 진짜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또 어떤 짓거리를 벌인지 아세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도 상간녀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간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안 며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시모랑 상간녀는 나란히 앉아서 서로 세아가니 어머님이 이 지랄을 떨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미친년이 가족 모임까지 나타난 거예요. 가족 모임한다고 모인 식당에서 상간녀가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아세요? 상간녀는 고가의 옷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치장한 채 가족 모임에 나타났는데 시모는 혜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 며느리는 애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옷 입는 센스가 없었는데 너는 패셔니스타라고 상간녀를 칭찬하더라고요. 상간녀는 그걸 또 웃으면서 과찬이라고 이러고 자빠졌고
저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그 뻔뻔한 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상간녀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고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엿을 먹여서 저 화려하게 꾸민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보고 말겠다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도 그 여자를 뒤따라갔죠. 저는 상간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시모 앞에서는 방긋방긋 잘 웃더니 제 얼굴을 보자 귀찮은 듯이 무슨 얘기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년한테는 본론을 들어가기 전 돌려 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박아버렸어요. 내가 진짜 당신한테 궁금한 게 있는 게 말이죠. 아시다시피 서방님이 당신한테 바람 펴서 왔잖아요. 바람 피워서 당신한테 온 남자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귓구멍이 막히셨나. 남의 가정 깨고 당신한테 온 남자 앞으로도 당신만 바라본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 참 웃기시네.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에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려는 거고요. 진심? 당신도 참 순진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바람은 습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나랑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건 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한 달 전에 서방님이랑 다른 여자랑 찍힌 사진인데 당신만 아는 사랑이라면서 이 여자는 뭐죠?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사실 서방님이 상간녀 외에도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그날은 우연히 마트에서 서방님을 마주친 날이었어요. 평소 이용하는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이라 일부러 다른 마트를 찾아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을 이용했어요. 서방님을 알아본 저는 평소에 가족끼리 함께 장을 보러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서방님을 바로 알아본 저와 달리 서방님은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서방님 옆에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여자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팔짱을 끼면서 이거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웃으면서 얼마든지 사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서방님이 만나는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생각에 진짜 꼴값을 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을 찍어가서 나중에 무기로 쓰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저는 몰래 숨어서 무음 카메라로 팔짱 끼고 서로 부비고 난리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었어요. 원래는 곧 상간녀 생일이 온다면서 시모가 호들갑을 떨길래 생일날 상간녀한테 증거를 공개하면서 망신을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못 참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밝히기로 해버린 거죠. 상간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 쥐더라고요.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된 채였고 그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차분히 이어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 사람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바람 피우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셨어요? 웃기시네. 아니 바람이 습관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저 여자가 당신 이후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 이전의 사람일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 혼자만 믿고 있는 진심 따윈 없다는 거죠. 상간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화장실을 나갔죠. 그리고 결국 상간녀는 갑자기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가족 모임을 나와버렸죠. 저는 그년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서방님의 불행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이가 서방님 집을 나가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혜진이와는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혜진이의 이혼 이후로도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며 제가 힘 닿는 한 돕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혜진이는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가 연결해준 갤러리였는데 갤러리 주인이 시모 눈치를 보고 혜진이를 내쫓은 거였어요. 혜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새 직장을 알아보려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위자료 한 푼 못 받은 상황에서 갤러리에서도 잘려버렸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혜진이도 미술 전공이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겠다 싶었어요. 혜진아, 너 우리 학원에서 같이 일해볼래? 너도 미술 전공했잖아. 나도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필요하거든. 정말? 정말 고마워, 일주야.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괜히 너한테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얘, 민폐라니. 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넌 충분히 잘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혜진이는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다음 날부터 바로 학원에 나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나오라고 했지만 혜진이는 집에 있어봤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고 최대한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안쓰러웠던 저는 언제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라고 말했어요. 혜진이는 우리 학원에 나온 지 며칠도 안 돼서 빠르게 적응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적응했다고 놀라자 예전에 미술학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서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인 혜진이를 무척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혜진이가 우리 학원에 온 지 5일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학원에서 혜진이와 함께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는 시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머님이 어쩐 일로 여기 오셨냐고 물으며 시모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서려 있던 감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입가를 꽉 다문 채로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분노가 잔뜩 치밀어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가방을 쥐고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일 정도였죠. 시모는 핏발선 눈으로 시선으로 주변을 돌려보다가 얼어붙어 있는 혜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말했죠. 그러다가 저랑도 다시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저와 혜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헛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시모는 일이 이렇게 된 거였냐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노려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나, 이것들이 아주 한패였네.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 아들 결혼 망치더니 니네들은 남의 집안 박살내놓고 둘이 짝짝꿍하면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야. 아이고, 참 자해도 하겠다. 어머님, 제가 아니, 혜진이랑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동서를 돕는 건 저의 영역이니까 어머님한테 허락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도와준다고? 아이고, 너 참 자해도 돕는다. 너도 곧 쫓겨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학원 한쪽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고는 저한테 물을 확 퍼부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도 소년처럼 쫓겨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너 대체 진아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우리 아들 닭 줬던 개 처지됐다. 진아가 결혼 안 하겠대. 바람둥이랑은 못 하겠단다. 아, 이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니 속 시원하냐? 진아는 그 상간녀의 이름이었어요. 시모가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드디어 그년이 일을 저질렀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과 고소하다는 감정이 차오르면서 일부러 시모를 약올리듯 한마디 툭 던졌어요. 네, 아주 속 시원하네요. 드디어 세상이 바로잡히는 기분이에요. 암요. 바람핀 남자가 조강지 쳐버리고 잘 살 수는 없는 법이죠. 뭐가 어찌고 어째?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시모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찰나 혜진이가 재빠르게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고 시모의 팔을 단단히 붙잡으며 시모의 손길이 제게 닿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유주 몸에 손이라도 대시는 날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웃겨 죽겠네.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니까짓 게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 어머님이 이 상황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너무 웃겨서 얘 못 살겠다. 네가 우리 집안에 대고 법적 대응이 뭐니 하겠다. 아이고야 혜진아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웃게 해주는구나. 어쩌다 이렇게 당당한 척하는 꼴이 됐니 네가? 당장이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상간소송도 얼마든지 걸 수 있을 텐데요. 아유 그깟 상간소송. 예 그래 걸어라. 그깟 몇 천만 원 못 줄 것도 없지. 나랑 우리 아들한텐 푼돈이야. 시모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혜진이를 비웃듯 쳐다보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을 일부러 바닥으로 쓸어내리더라고요. 그 행동에 주변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비웃는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네가 잊고 있는 것 같으니 말해주마. 네가 이혼한 이유가 뭔지 잊었어? 너네 집안 배상금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같이 맞붙으면 네가 더 피해를 보겠니? 아니면 우리가 피해를 보겠니? 뻔한 거 아니니? 나 참, 네가 날 이긴다는 상상은 좀 그만하렴. 그게 너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야. 어머님, 너무 방심하시네요. 제가 어떤 일을 벌일지 알고요? 그래 얼마든지 버리렴. 나도 네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으마. 아이고 너무 웃었더니 눈물이 다 나오네. 시모는 그렇게 몇 분을 실컷 웃었어요. 진정하고 나서는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힌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천천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바로 시댁에 오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꿍꿍이로 우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말해야 할 거라고 말했죠. 시모는 제대로 변명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은 마치 내일 반드시 저를 찍어 누르겠다는 확신이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를 남기고 뒤돌아서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 학원을 떠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어지러워진 원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혜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오늘 그 일을 실행하는 거야. 오늘? 오늘 언제? 밤이라도 찾아가자. 이참에 아예 쐐기를 박는 거라고. 그래 혜진아 알겠어. 네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혔다면 나도 따라갈게. 하지만 정말 확실히 준비된 거 맞지? 오늘 밤 이 집안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 거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흔들 권리는 없다는 걸 아주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이와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시모는 무슨 이 시간에 오냐는 식으로 저에게 짜증을 부렸죠. 하지만 그 표정은 곧이어 빠르게 바뀌었어요. 저와 혜진이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혜진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시모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너 대체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시모의 큰 목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 아버님이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타이밍이 좋은 건지 아님 하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마침 집에 서방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서방님과 아버님은 왜 그러냐고 시모에게 묻다가 곧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한 듯 쳐다보았죠.
그리고 서방님의 얼굴은 당황을 넘어 곧 경악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마침 서방님도 와 계셨네요. 잘 됐어요. 서방님도 이분 기억나시죠? 동서 친정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 사람 친정회사 직원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며느라,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영문모를 소리를 하고 있으니 원. 아버님도 이분을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이분은요, 시어머니랑 서방님의 사주를 받아서 동선의 친정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산업 스파이죠. 뭐? 사주? 이게 무슨 소리야, 사주라니? 네, 맞습니다. 사실 혜진이네 집안 회사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실수는요, 애초에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 원인은 시모와 서방님이 혜진이를 협박하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 때문이었죠. 그 스파이는 회사의 핵심 설계도와 생산 과정을 손댔습니다. 스파이는 시모와 서방님의 지시를 받고 생산 공정 초기에 문제가 생기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했는데, 예를 들어 설계도에 미세한 오류를 삽입해 부품의 내구성이 낮아지도록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 일부러 불량 자재를 섞어 넣는 방식으로 품질을 떨어뜨렸죠. 거기에 더해 납품하기 전 회사 내부의 테스트 과정도 방해했어요. 일부러 테스트 데이터를 조작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시모와 서방님이 이 스파이를 심은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혜진이가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자 시모와 서방님이 혜진이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야 했는데, 혜진이의 친정회사가 시댁의 하청을 받으며 연명하는 구조인 걸 이용한 거예요. 시모와 서방님은 이 계획을 통해 너희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혜진이를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만약 혜진이네 집안 회사에 큰 결함이 발생했단 소문이 퍼지면 다른 거래처까지 모두 끊길 위험이 있었고, 그 압박을 이용해 혜진이를 몰아붙이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건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이 모든 행적은 증거로 남아 혜진과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죠. 어떻게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됐냐고요? 너희들 똑바로 말을 해. 대체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준 거야? 절대 알 수 없게 진행했는데 대체 왜? 절대 알 수 없게 진행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 사실을 말한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설마 형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딩동댕. 그래도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진 않으시네요, 서방님. 네, 맞습니다. 바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상간녀였어요. 시모가 난리를 치기 딱 3일 전 상간녀가 갑작스럽게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시모가 동서 형님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강요당하듯 서로 번호를 교환한 적이 있어 서로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로 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연락했냐고 볼멘소리로 말했죠. 그러자 상간녀가 여태껏 본 적 없는 공손한 목소리로 한 번만 만나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탁하니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상간녀가 저한테 할 이야기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건방졌던 예전과 달리 굉장히 제 눈치를 보고 쩔쩔맸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들키고도 별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더군요. 진짜 사랑은 적고 그 여자는 배설령으로 만나는 여자일 뿐이다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당신 동서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좀 웃기네요. 당신도 서방님이 이혼하기 전에는 똑같은 입장 아니었나요? 알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 그때 안 알려주셨으면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테니까. 고작 고맙다는 말이나 하자고 바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거면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동서분을 무척 아끼시죠?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저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상간녀의 마지막 말을 듣고 멈칫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상간녀는 앉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혜진이네 집안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품 결함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서방님과 시어머님이 꾸민 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도 서방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혜진이가 아직 이혼하지 않고 버티던 시기에 서방님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방님과 시모가 혜진이네 회사를 무너뜨릴 방법을 계획했고 그 방법을 장황하게 떠들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당장 혜진이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혜진이네 회사에서는 진상 파악에 나섰어요. 진상을 알아내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회사의 핵심 설계도와 생산 과정을 손댄 직원에 대해 알아내니 금방 용의자를 좁힐 수 있었거든요. 결국 모든 것이 탄로나 혜진이네 집안에 잡혀온 스파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분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랑 결혼한 상간녀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중요한 얘기를 비밀로 하지 않고 전하다니 서방님도 멍청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있는 서방님에게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가볍게 바람피는 사람이라 그런지 입까지 가벼우신가 봐요. 정말 안 들키고 싶었으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았어야죠.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현이 하는 말 진짜야? 아이씨, 그거를 기어이 말해봐. 이걸 확 그냥.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놈아. 타든 밥에 채를 뿌려놔. 시모는 서방님의 등짝을 때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이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망한 얼굴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죠. 저는 시부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스파이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라고 말했어요. 스파이는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스파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가시방석이겠죠. 이 와중에도 시모와 서방님의 눈치를 보고 있길래 혜진이가 스파이한테 왜 말을 안 하냐, 기어이 감방에 가고 싶냐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시부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스파이는 설명 도중 가방에서 문서와 녹취가 담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더 이상 현실 부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해지자 시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을 내려치며 화냈어요.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닌 거냐고, 이게 얼마나 큰 사안인지 아냐면서 왜 이런 일은 맘대로 저질렀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시모도 참 대단하죠. 이 상황에서도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도 작은 애 재혼한다는 거 좋아했잖아. 우리가 그걸 조금 앞당기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혜진이 년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이딴 짓을 저질러. 그리고 내가 언제 작은 애 재혼하는 거 지지했어. 당신이나 찬성했지. 나는 그런 말 얹은 적 없어. 어머 세상에나, 당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분명 우리들이 있을 때 당신이. 시끄러.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혜진아, 정말 듣지 마라. 나는 절대 재혼 찬성한 적 없다. 나는 저놈이 너같이 좋은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혜진아, 제발 이 일을 넘어가면 안 되겠니? 시부는 부들부들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혜진이의 손을 잡고 살가운 척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혜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시부의 손을 차갑게 내쳤어요. 어머님은 거짓말쟁이지만 이것만큼은 어머님이 틀린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실제로도 아버님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더라도 방관하셨잖아요. 아버님도 사실 제가 이혼하길 바랬던 거 제가 몰랐을 줄 아세요? 혜진아, 절대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듣기 싫고요. 저희 쪽에서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조만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고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으니 가보겠습니다. 혜진아, 안 된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놈의 자식, 너도 당장 무릎 꿇어. 당신도 무릎 꿇고. 아니 며느리, 그것도 이전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으라고요? 당신 이러기에요. 내가 혜진이 년한테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닥쳐 이 여편네야.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챙기고 있어. 참 웃긴 집안이야. 계속 그렇게 서로 싸우세요. 그러다가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똑같이 싸우시겠죠. 우리는 지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 난 시댁 식구들을 한심하게 보며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몰려왔어요. 결국 이런 꼴로 마무리된 시댁과의 관계가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끌어내리는 데만 열중해온 사람들이었으니 지금 이 상황도 어쩌면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에게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이제 다 끝났다고 너도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아닌 묘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시모와 서방님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혜진이와 제가 모은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치밀했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죠.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 혜진이네 회사의 결함을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를 꾸민 서방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공범이었던 시모 역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원래는 감방까지도 갈 수 있는 범죄였는데 변호사를 잘 써서 어떻게 옥살이까지 면한 모양이었어요. 이 사건이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서 시댁 회사는 큰 타격을 잃고 주요 고객사들은 와르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복수에 성공한 혜진이는 그동안 받은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아이와 함께 유럽에 다녀왔어요.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돌아온 혜진이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표정이 아니라 밝고 평온한 얼굴이었죠. 여행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웃는 혜진이의 모습에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죠. 여행에서 돌아온 혜진이는 공방을 열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직접 만든 그림과 공예품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자신의 작업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참고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사실 시댁의 몰락은 저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시댁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애초에 회사 운영에 전혀 관심 없어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요식업을 했던 데다가 저는 알다시피 미술학원 원장이니까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태에 진절머리를 쳐서 더 쉽게 연을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락한 시모와 서방님은 이제 저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되며 징징댈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기에 가끔씩 징징대는 문자나 전화가 오곤 해요. 하지만 남편이랑 저는 칼같이 거절하고 있죠. 그들의 몰락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그들 몫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집안과 엮이지 않는 현재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혜진이도 저도 그렇게 버텨냈고 지금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